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다면 눈치챌 수 있으실까요?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 말이에요. 서울 성북구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재책 공방. 낡은 책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곳에서 서미란 씨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29,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후 할머니가 물려주신 공방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죠. 미란 씨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낡고 해진 책들을 정성스럽게 수선하며 마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듯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각해본 적도 있지만 마땅한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부모님은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란아, 좋은 사람 없냐? 고 물으시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2023년 9월 어느 가을날, 공방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그 남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자선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오래된 의학서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표지가 너덜거리고 페이지 곳곳이 떨어져 나간 그 책을 보며 이런 말을 했죠. 이 책은 제가 의대에 다닐 때 아버지가 사주신 겁니다. 아버지도 의사셨거든요. 소중한 책인데 고칠 수 있을까요? 미란 씨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책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정성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첫 만남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의학서를 가져왔으면서도 간단한 의학 용어를 헷갈렸고 난소근종은 항생제로 치료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땐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경 씨는 일주일에 2번씩 공방을 찾아왔고 미란 씨와 차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선재단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란 씨의 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미란 씨, 책을 고치는 일은 단순히 종이를 붙이는 게 아니네요. 사람의 삶을 고치는 일 같아요.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미란 씨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도경 씨가 상견례를 제안한 날이었죠. 미란 씨,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미란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상견례 장소는 인사동에 있는 연담이라는 전통 다과점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늑한 분위기의 그곳에서 미란 씨는 도경 씨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품격 있는 신사였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하시며 우리 아들이 의사는 못 됐지만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만큼은 저보다 낫다고 자랑스러워하셨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대화,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결혼을 축복하는 부모님의 말씀까지. 하지만 그날 밤, 미란 씨는 핸드백을 식당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다시 연담으로 향했죠.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들린 목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서울대 의대 교수 역할이었는데 억양이 좀 심했어요. 다음번엔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역할 맡으신 분은 눈물 연기가 좋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미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역할, 연기?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도경 씨의 부모님이 돈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 미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6개월 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잠깐,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란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놀라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란 씨가 어떻게 이 정교한 사기극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방에서 18세기에 출간된 조선왕조실록 복사본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작업대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은 그 순간,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책 수선이 가능한가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정중한 태도. 미란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네이비 정장의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떤 책인지 보여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낡아빠진 의학서였습니다. 내과학 개론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1980년대에 출간된 것으로 보였는데 표지가 너덜거리고 페이지 몇 장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아버지가 의대생이던 저에게 선물해 주신 책이에요. 아버지도 의사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미란 씨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에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무래도 의료진 분들은 바쁘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거든요. 의료진이요? 네. 저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손길 자선재단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미란 씨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겉모습도 좋지만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 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효심까지. 수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책은 워낙 오래된 거라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해서요. 괜찮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대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작업 과정을 지켜봐도 될까요? 아버지의 책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도경 씨는 일주일에 2번씩 공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책 수선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미란 씨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접착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신기해하면서 말이죠.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죽어가던 책이 다시 살아나다니. 책도 사람과 같아요. 조금만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하는 일과 비슷하네요. 저도 아픈 사람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경 씨는 미란 씨의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봉사활동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지난주에는 노인요양원에서 건강검진 봉사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란 씨는 점점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진실된 삶의 자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가 의학서 수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이 책에 나오는 용어들이 참 어려워요. 여기 자궁근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아세요? 아, 그거요?
그건, 난소에 생기는 근종이에요. 보통 항생제로 치료하죠. 미란 씨는 의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궁과 난소가 다른 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긴장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재단에서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건 회계팀에서 담당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선재단에서 의료봉사를 기획한다면서 후원금 관리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도 조금 이상했지만 미란 씨는 그저 겸손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책 수선이 완료됐습니다. 새 것처럼 깔끔해진 의학서를 받아든 도경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미란 씨,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마실까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싶고 또 미란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정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공방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도경 씨는 항상 미란 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책에 대한 사랑, 공방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가끔 느끼는 외로움까지도요. 미란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과찬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미란 씨 같이 내면이 아름다운 분은 처음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미란 씨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특히 도경 씨가 자신의 일과 가치관을 진심으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의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고 3번. 어느새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11월 어느 날, 도경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란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음악회가 있는데 함께 가시지 않을래요? 미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자선 음악회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도경 씨는 미란 씨에게 재단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미란 씨도 언젠가는 저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날 밤, 미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 봉사를 한다면서 기본적인 의학 상식이 부족하다든지, 자선재단에서 일한다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하지만 미란 씨는 이런 의심들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하다니.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어요. 도경 씨는 미란 씨의 생일에 직접 만든 책갈피를 선물하기도 했고, 미란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한밤중에도 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미란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2024년 3월 10일,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미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미란 씨의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6개월 동안 조금씩 자라나던 감정이 드디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도경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5일 후, 도경 씨가 그렇게나 바라던 제안을 했습니다. 미란 씨,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미란 씨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덫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충격적인 상견례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토요일, 미란 씨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 밝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미란 씨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골라주신 예쁜 정장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오후 2시 인사동에 위치한 연담이라는 전통 다과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란 씨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건물, 정갈한 정원, 그리고 고즈넉한 분위기. 정말 상견례 장소로는 완벽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도경 고객님이시죠?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이가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연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일찍 와서 혹시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 가게 구경 좀 하세요. 아, 그런데 벽시계 보시면 5분 빨라요. 이 시계 덕분에 우리 가게는 늦는 손님이 없답니다. 연자 사장님은 웃으며 벽에 걸린 옛날 시계를 가리켰어요. 미란 씨는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때는 이 5분이 나중에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2시 정각, 도경 씨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품격 있는 신사셨어요. 키가 크고 은발이 멋진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깔끔한 양복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첫인상부터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단아한 치마 정장을 입으시고 은은한 화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미란 씨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우리 도경이가 매일 미란 씨 이야기만 하던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서미란입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내과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온화했습니다. 저는 이순이에요. 정말 반가워요. 미란 씨. 어머니는 마치 친딸을 대하듯 다정하셨어요. 상견례는 정말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어요. 미란 씨는 책을 수선하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아버지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셨어요. 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일이에요. 작은 공방이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돈 되는 일만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나니 기쁘네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도경이도 의사는 못됐지만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만큼은 저보다 낫다니까요. 아버님, 부끄럽습니다. 도경 씨가 겸손하게 말하자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선재단에서 의료봉사를 기획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기특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란이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의사라고 하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대학병원 교수라 월급쟁이거든요. 아, 그런 건 전혀. 다만 미국에 조금 투자해둔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당장 현금화하기는 어렵지만 결혼할 때쯤이면 정리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신혼집 전세보증금 정도는 미란이 집에서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란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3시간여의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을 적극 찬성해 주셨어요. 그럼 다음 달쯤 양가 상견례를 정식으로 한 번 더 하고 결혼 날짜도 정해보죠.
아버지의 말씀에 미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가정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오후 6시, 상견례가 끝나고 모두 헤어졌습니다. 도경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며 미란 씨를 먼저 보내주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부모님이 미란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내일 통화해요. 오늘은 푹 쉬세요. 집으로 가는 길, 미란 씨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웃음이 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뒤지다 보니 핸드백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상견례 때 가져갔던 작은 핸드백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립스틱 등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급하게 연담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님이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여기 핸드백 하나 있네요. 지금 오실 수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오후 8시경. 미란 씨는 다시 연담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동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연담은 아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사장님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미란 씨는 핸드백을 찾으려고 상견례를 했던 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이상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김진수 교수 역할은 괜찮았는데 억양이 좀 어색했어요. 다음번엔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순희 어머니 역할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눈물 글썽하는 연기가 일품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넘어갔죠. 전세 보증금 이야기할 때 표정 봤어요? 미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역할, 연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도경아, 수고했어. 이번 거는 정말 완벽했다. 6개월 동안 공들인 보람이 있네. 미란 씨가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던 도경 씨의 부모님이 돈 뭉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뢰도 기대할게요. 도경 씨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몇 시간 전에 다정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타겟은 좀 순진한 편이네요. 보통은 한두 번 의심하는데 이 여자는 의심 한 번 안 하더라. 어머니 역할을 했던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전세 보증금 이야기할 때도 바로 넘어가고. 이런 타겟은 오랜만이에요. 미란 씨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타겟. 자신이 타겟이었다는 말인가요? 아무튼 1단계는 성공이야. 이제 2단계 준비해야지.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도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에는 6개월 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이나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란 씨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핸드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어거든요.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온 미란 씨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이, 믿음이, 사랑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함들을 왜 무시했을까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미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 순간 미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지금까지 본 것은 모두 미란 씨의 증언일 뿐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미란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재생되었어요.
이제 보니 정말 많은 단서들이 있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미란 씨의 본격적인 진실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정교한 사기극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란 씨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 사기단의 정체를 파헤쳐 나갔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인 3월 16일 일요일, 미란 씨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밤새 뒤척이며 어제 목격한 장면을 수백 번도 더 떠올렸거든요.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잔혹한 현실 말이에요. 미란 씨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차근차근 해보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고 미란 씨는 노트를 꺼내서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도경 씨가 운영한다는 희망의 손길 자선재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했어요. 둘째,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부모님들의 정체도 파악해야 했고요. 셋째, 도경 씨 본인에 대한 정보도 더 수집해야 했습니다. 소희야, 나야.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대학 동창이자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절친 박소희였어요. 미란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어제 상견례 어땠어? 소희야, 지금 만날 수 있어?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안 소희는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미란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소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클라이언트, 타겟,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이런 말들을. 미친. 요즘 이런 사기도 있구나. 그런데 정말 확실해.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소희야, 나 6개월 동안 그 사람이랑 만났어. 그 목소리가 내가 아는 도경이 목소리가 맞아. 하지만 어제 들은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일단 그 재단부터 확인해보자. 내가 시청 전산망으로 등록 현황 좀 찾아볼게.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내 친구가 사기당할 뻔했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렇게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란아, 심각해. 희망의 손길 재단 검색해봤는데 정식 등록이 안 되어 있어. 뭐, 사회복지법인 등록 현황에도 없고 비영리단체 등록에도 없어.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다고. 미란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도경 씨가 했던 모든 재단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한 의료봉사, 자선음악회, 이런 것들도 다? 전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아,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그 사람 신분증이나 명함 같은 거 본 적 있어? 명함은 받았어. 잠깐만. 미란 씨는 가방에서 도경 씨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희망의 손길 자선재단 기획팀장 김도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소도 적혀 있네. 서울시 강남구. 그 주소로 가보자.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건물 안내판을 확인해봤지만 희망의 손길 재단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호수에는 대한기획이라는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자. 실례합니다. 혹시 이 건물에 희망의 손길 재단이라는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은 없는데요. 언제부터 찾고 계세요?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이면 제가 여기서 2년째 일하는데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사무실 주소까지 허위였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소희가 말했습니다. 미란아,
이거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정말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접근할 정도면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내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날 밤, 미란 씨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기, 상견례 사기, 가짜 부모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식의 정교한 결혼 사기가 늘고 있다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정말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다음 날인 월요일, 미란 씨는 용기를 내서 또 다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가짜 부모님들의 정체를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특히 아버지 역할을 했던 남성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구청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운동교실 참가자 모집이라는 포스터였는데, 이 사람, 포스터 속 모델 중 한 명이 바로 어제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였어요. 미란 씨는 급하게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포스터 모델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아, 이분은 우리 구에서 자주 홍보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연기 전문하시는. 연기요? 네. 극단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배우세요. 이름은.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뒤져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신혜관 씨라고 하시네요. 새벽 극단 소속이에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미란 씨는 바로 새벽 극단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홈페이지도 있었고 단원 소개에 신혜관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확실히 어제 만난 그 남자가 맞았어요. 좋아. 이제 전화해보자. 안녕하세요. 새벽 극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신혜관 배우님과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신혜관 선생님이요? 어떤 일로 찾으시는지. 연기 의뢰 건으로요. 아, 그러시다면 극단장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극단 단장 이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신혜관 배우님이 최근에 개인적인 연기 활동을 하신 적 있나요? 개인 활동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행사에서 신혜관 씨를 만났는데 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장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스러운 톤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어떤 종류의 연기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족 연기요. 아버지 역할을. 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시죠. 오늘 저녁 7시에 극단 연습실로 오시겠어요? 그렇게 미란 씨는 새벽 극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거기서 어떤 진실을 듣게 될까요? 저녁 7시, 홍대 근처의 한 지하 연습실. 미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 극단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이문수입니다. 단장은 50대 초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결혼 상견례였나요? 미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장이 벌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단장의 말에 미란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저희 극단원들이 몇 차례 이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벤트나 깜짝 파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럼 일부러 사기에 가담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단장이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저희는 그냥 가족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상견례를 위한 깜짝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돈도 하루 알바비 정도로만 받았고요.
그럼 진짜 목적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주 의뢰가 들어오고 매번 다른 딸이더라고요. 단장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1년 동안만 벌써 8번의 의뢰가 있었어요. 모두 상견례 관련이었고, 미란 씨는 수첩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최소 7명은 더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의뢰인 연락처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가짜일 거예요. 매번 다른 이름으로 연락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단장은 망설이다가 수첩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의뢰인 이름도 다양했고 연락처도 모두 달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뢰에서 신랑 역할은 항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김도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름이 김도경인가요? 글쎄요. 저희에게는 항상 도경이라고만 소개했어요.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며 신혜관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자신을 사위라고 불렀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단장님, 연습 시간 아니. 신혜관은 미란 씨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어제 네, 맞아요. 어제 상견례에서 만났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신혜관은 단장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단장님, 이거 뭐예요? 왜 이분이 여기 와 있어요? 혜관아, 앉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충격적인 진실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극단에서 밝혀진 사기단의 전모와 미란 씨가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극단 연습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신혜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이벤트 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란 씨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으니까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3개월 전쯤부터요. 의뢰가 너무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같은 시나리오예요.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전업주부, 아들은 자선재단 직원. 단장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도경 씨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던가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들이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진짜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오시기 어렵다고. 그래서 깜짝 이벤트로 가짜 부모님을 준비해서 놀래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미란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냈는지. 그 말을 믿으셨어요? 처음에는 믿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 깜짝 프로포즈나 이런 것들. 신혜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도경 씨가 떨어뜨리고 간 건데 호기심에 들어봤더니 신혜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차 목표는 상견례 성공. 2차 목표는 전세보증금 확보. 3차 목표는 결혼 직전 잠적. 도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타겟은 서미란, 29세. 재책 공방 운영. 부모님이 성북구의 아파트 소유.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미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예상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이전 타겟들보다 단순한 편이라 쉬울 것 같음. 이전 타겟들? 정말 자신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군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극단 쪽은 계속 속여서 쓰자. 진실을 알면 협력하지 않을 테니까. 단장과 신혜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뒤로는 더 이상 의뢰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희가 협력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단장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의뢰 날짜와 장소는 기록해뒀어요. 미란 씨는 수첩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 1년간 총 8번의 의뢰가 있었고 장소도 다양했어요. 연자 말고도 인사동의 다른 전통찻집, 강남의 호텔 라운지, 종로의 한정식집, 이 모든 곳에서 같은 사기를 쳤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혜관이 망설이더니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도 따로 있어요. 김정희라는 분인데 저희 극단 소속은 아니고 프리랜서예요. 그분도 모르고 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분은 저보다 일찍부터 이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단장이 주소록을 뒤져서 김정희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분이 도경 씨 편일 수도 있어요. 미란 씨는 극단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미란 씨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희야, 큰일 났어. 나 말고도 피해자가 최소 7명은 더 있어. 뭐? 정말? 미란 씨는 오늘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소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완전 조직적이네. 미란아, 이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야 하고. 하지만 아직 내가 실제로 돈을 잃은 건 아니잖아. 경찰이 믿어줄까? 믿어줄 거야. 특히 그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란 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김정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란 씨는 김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희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연기 의뢰건으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김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였어요. 오후 3시, 미란 씨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틀 전 상견례에서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미란 씨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김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도경 씨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세요? 김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냥 연기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요? 정말 모르고 하신 거예요? 김정희가 한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경 씨가 주는 돈이 절실했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지금까지 8번 했으니까 4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경 씨가 진짜 뭘 하려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여자들을 속여서 만나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기라는 건 아셨잖아요.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 다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연애 게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미란 씨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김정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당한 거니까요. 선생님, 이제라도 도와주세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요? 도경 씨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있다면. 김정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나름대로 기록해둔 게 있어요. 수첩에는 상견례 날짜와 장소, 그리고 딸들의 특징이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3월 8일, 종로 한정식집, 키 작고 안경 쓴 여자. 2월 14일, 강남 호텔, 긴 머리에 정장 입은 여자. 1월 20일, 인사동 찻집, 파마한 중년 여자. 미란 씨는 수첩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텐데, 혹시 이분들과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저는 직접 연락할 일이 없어서. 그럼 도경 씨는 이분들과 어떻게 연락하나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 그거라면 도경 씨가 항상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요. 적어도 3개는 되는 것 같던데. 역시 조직적이었습니다. 피해자마다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도경 씨 진짜 이름이 김도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요? 한 번은 실수로 다른 이름으로 전화 받는 걸 들었거든요. 박민수라고. 박민수, 김도경. 도대체 이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선생님,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혹시 도경 씨, 아니, 그 사람과 만날 때 녹음을 해주실 수 있나요? 증거가 필요해요. 김정희가 망설였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멀리서라도. 그럼 해볼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란 씨는 김정희와 함께 도경 씨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도경 씨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란 씨와 김정희의 위험한 함정 작전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와의 만남이 끝난 다음 날, 미란 씨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것이었죠. 3월 18일 오전 10시, 성북경찰서 수사과. 미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고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요?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런 사건을 많이 봐왔다는 듯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네, 6개월 동안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연기였어요. 미란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극단에서 받은 녹음 파일, 가짜 재단의 허위 정보, 그리고 김정희의 수첩 복사본까지. 이게 정말이라면 꽤 조직적인 사기네요. 형사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직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네, 아직은. 하지만 계획을 들었거든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노리고 있다고. 그렇다면 미수에 해당하겠군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미 기수범이 성립했을 수도 있고.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협조요? 혹시 그 김도경이라는 사람과 한 번 더 만날 수 있나요? 물론 저희가 보호하면서요.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김정희와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안전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건은 보통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거든요. 미란 씨는 김정희의 수첩을 다시 보여줬어요.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찰과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함정 작전을 준비할 차례였어요. 오후 2시, 미란 씨는 김정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소희도 함께였어요. 정희 선생님, 준비는 다 되셨어요? 김정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결심은 굳혀진 상태였어요. 네. 도경 씨한테 연락해서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새로운 의뢰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응답하더라고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홍대 근처 카페요. 평소에 자주 만나던 곳이에요. 소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고 최대 3시간까지 녹음 가능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들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근처에 있을 거예요. 미란 씨가 안심시켰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도경 씨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6개월 동안 경험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홍대의 한 카페. 김정희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도경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 씨와 소희는 다른 테이블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희 누나, 안녕하세요. 도경 씨가 나타났어요. 미란 씨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도경 씨의 태도였어요. 평소와 전혀 달랐거든요. 미란 씨에게 보여줬던 그 따뜻한 미소나 정중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사무적인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타겟 정보 가져왔어요? 네. 그런데 도경 씨,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도경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누나, 우리 벌써 8번이나 같이 일했잖아요. 지금 와서 양심 얘기해요. 미란 씨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그 여자들이 정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해서요. 상처. 누나, 우리가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만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여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넘어간 거라고요. 도경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특히 이번 타겟은 정말 쉬웠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하더라고요. 미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아, 그거요? 벌써 물색해뒀어요. 이번에는 강남 쪽 갤러리 운영하는 여자예요. 30대 초반이고 부모님이 건물주래요. 또 같은 방식으로요? 당연하죠.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해요. 6개월 정도 사귀면서 신뢰관계를 쌓고 상견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 받아내는 거.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냈어요? 도경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대략 3억 정도? 미란 씨는 깜짝 놀랐어요. 3억이라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걸까요? 3억이나요? 네. 한 명당 평균 5천만 원 정도니까 지금까지 6명 정도 성공했죠. 6명. 자신을 포함해서 최소 7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도경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 받을게요. 도경 씨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경찰이? 미란 씨와 소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도경 씨가 전화를 끊더니 김정희를 째려봤어요. 누나, 혹시 누군가한테 우리 일 얘기한 적 있어요? 아, 아니에요. 왜요? 방금 연락받았는데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우리 일에 대해서. 미란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들켰나요? 도경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미란 씨를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저기, 김정희도 미란 씨를 쳐다봤어요. 아, 그 사람은 미란 씨잖아요. 도경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설마, 미란 씨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이미 들킨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도경 씨, 아니, 진짜 이름이 뭐예요? 김도경, 박민수? 도경 씨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신고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알아냈어요. 가짜 재단, 배우들, 다른 피해자들까지. 이 여자가, 도경 씨가 김정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누나가 배신한 거예요? 돈 더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는. 그때 갑자기 도경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도경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보여준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험한 범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란 씨,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요. 도경 씨, 진정하세요.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해요. 이야기.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놓고? 그때 소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닥쳐요. 당신도 공범이죠?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미란 씨는 후회했습니다. 경찰의 보호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게 너무 무모했다고. 하지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뭐, 경찰이 어떻게? 도경 씨가 당황해하는 사이 경찰들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김민수,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민수. 진짜 이름이 김민수였나 보네요. 미란 씨, 괜찮으세요? 담당 형사가 다가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네. 다행히. 그런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김정희 씨가 미리 연락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미란 씨는 김정희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경찰에 미리 알렸던 거였어요. 정희 선생님, 고마워요. 미안해요. 미란 씨, 정말 미안해요. 김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도경 씨, 아니, 김민수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했고, 그가 빼돌린 돈의 행방도 추적해야 했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민수의 정체가 밝혀지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충격적인 사기단의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수가 체포된 다음 날, 미란 씨는 경찰서로 출동했습니다.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형사 박준호 씨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미란 씨, 정말 큰일을 막았어요. 이 사람 범죄 경력이 어마어마하네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수의 실제 신상 정보가 떠 있었어요. 본명은 김민수, 35세. 지난 3년간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어요.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15명이 넘습니다. 15명이나요? 네. 피해 총액만 8억 원이 넘어요. 한 사람당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미란 씨는 아찔했습니다. 자신도 그 피해자 중 하나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단순한 개인범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조직이요? 네. 총 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이에요. 김민수는 실행책이고 위에 총책이 따로 있어요. 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총책인 조연우, 38세예요. 전직 보험 설계사인데 수년 전부터 이런 결혼 사기를 기획해왔어요. 사진 속의 조연우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정부 수집책인 이상우, 주로 타겟을 물색하고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역할이에요. 행정 담당인 최영미, 가짜 명함, 가짜 서류들을 만들고 연극 소품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뒤처리 담당인 박철수, 돈을 받아내고 나면 흔적을 지우는 역할이에요. 미란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한 조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 체포됐나요? 김민수 체포 후 즉시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했는데 조연우와 박철수는 이미 도주한 상태예요.
다만 이상호와 최영민은 어제 체포했습니다. 그럼 총책은 아직? 네. 하지만 곧 잡을 거예요. 김민수가 자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형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박 형사입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형사가 미란 씨에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조현우도 방금 체포됐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미란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서 증언을 들어야 하는데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같은 피해자로서 위로도 해주시고. 미란 씨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어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미란 씨는 첫 번째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강남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32세 여성 한수진 씨였어요. 정말 같은 수법이었어요. 수진 씨는 눈을 빨갛게 울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어요. 역시 자선재단 직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귀셨어요? 8개월이요. 정말 믿었거든요. 결혼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수진 씨의 피해액은 7천만 원이었어요. 갤러리 운영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빼앗긴 거였죠.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서 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요. 언제 일이었어요? 작년 12월이요.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피해자는 종로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45세 여성 김영희 씨였어요. 저는 이혼한 지 3년 된 상태였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박상민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영희 씨의 경우는 더욱 안타까웠어요. 고등학생 아들을 위한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사기당했거든요. 아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하니까 망설임 없이 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이를 아껴줬거든요. 아드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 얘기 못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엄마가 사기당해서 내 대학 등록금이 없어졌다고. 영희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56세의 대학 교수 이명순 씨였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5년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봄에 최동현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명순 씨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너무 완벽해서요. 하지만 6개월 동안 한 번도 흠잡을 곳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피해를 보셨어요? 퇴직금 일부인 1억 2천만 원이요. 신혼여행 자금이라고 해서 1억 2천만 원. 가장 큰 피해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가요? 그 사람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부르는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대답한다든지. 다른 이름이요? 네. 민수야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역시 김민수였군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오가다 보니 실수를 한 거였어요. 네 번째 피해자와의 만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3세의 대학생 박소영 씨였거든요. 저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소영 씨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지쳐 보였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제가 문학을 전공하는데 그 사람이 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소영 씨에게는 강태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학생인 줄 알고 큰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교묘했어요. 어떻게요? 제 부모님한테 직접 연락했거든요. 사위라고 인사하면서. 미란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수법도 있었다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직접요? 네. 그 사람이 부모님께 신혼집 마련이 급하다고 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을. 소영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게 가장 죄스러웠던 거예요. 미란 씨는 이 모든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꿈, 그리고 가족까지 짓밟은 범죄였거든요. 일주일 후, 미란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어요. 김민수의 조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전모가 다 밝혀졌어요. 박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조직은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현우가 개인적으로 한두 번 사기를 치다가 수법을 체계화해서 조직을 만든 거죠. 어떤 식으로 타겟을 정했어요?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노렸어요. 정보는 어떻게 수집했고요? SNS, 지역 모임, 취미 클럽 등을 통해서 1차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주변 탐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각 타겟마다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접근했어요. 직업, 취미, 성격까지 모두 타겟의 취향에 맞춰서 설정했고요. 연기는 누가 가르쳤어요? 조현우가 원래 연극을 했었어요. 대학 때 연극 동아리 출신이라 연기 지도도 할 수 있었고 배우들을 섭외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때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이들이 사기친 돈으로 더 큰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큰 사기요? 네. 가짜 결혼정보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도 내고 사무실도 임대해서 미란 씨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만약 우리가 막지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것도 훨씬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다행히 막았네요. 네. 미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김민수 일당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었죠. 돈은 찾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조현우 계좌에서 2억 원 정도 발견했고 부동산도 몇 개 있어요. 전액은 어렵겠지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미 해외로 빼돌린 돈도 상당하고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미란 씨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결혼 사기 예방 모임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알리자는 수진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하겠어요. 그렇게 7명의 피해자가 모여서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재판 과정과 김민수 일당의 최종 처벌, 그리고 미란 씨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일당이 모두 체포된 지 2개월 후인 2024년 5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미란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피고인 김민수, 조현우, 이상호, 최영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러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미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6개월 전 자신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피고인 김민수,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피고인 조현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획만 했을 뿐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조현우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피해자 서미란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드디어 미란 씨가 증언할 차례였어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라선 미란 씨를 보며 방청석의 다른 피해자들이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 김민수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2023년 9월 12일. 제가 운영하는 제 책 공방에 책 수선을 의뢰하러 왔습니다. 그때 자신을 김도경이라고 소개했고
자선재단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란 씨는 차근차근 6개월간의 일들을 증언했어요. 처음 만남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어진 관계, 그리고 상견례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죠. 피고인이 말한 자선재단은 실제로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허위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주소지도 가짜였어요. 상견례에서 만난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극단 소속 배우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가짜 부모 역할을 연기한 거였어요. 미란 씨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김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가끔 미란 씨를 쳐다보기도 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전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주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미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6개월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를 속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알았을 때의 충격. 지금도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다음은 한수진 씨의 차례였어요. 저는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갤러리 운영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잃었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월 동안 만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결혼 준비도 다 해놨는데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나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라고 했어요. 급하게 계약해야 한다며 하루 만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심스럽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그 전까지 8개월 동안 한 번도 의심할 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김영희 씨의 증언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저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을 정말 아껴줬어요. 아들도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아들 대학 등록금 5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 교육을 위해 해외 연수를 보내자고 해서 아드님께는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아직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엄마가 사기당해서 내 등록금이 없어졌다고. 영희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청석의 피해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명순 교수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어요. 교수님께서도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한 번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신뢰가 사랑의 기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어린 피해자인 박소영 씨의 증언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서 사위라고 인사했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셨는데 부모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이 상심하고 계세요. 특히 아버지가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계십니다. 소영 씨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런 놈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어린 학생까지.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검사의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마음과 꿈, 그리고 가족까지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특히 주동자인 조현우와 실행범 김민수는 3년간 15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과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일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어요. 따라서 주동자 조현우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실행범 김민수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의 변론도 이어졌지만 큰 의미는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특히 미란 씨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우는 달랐어요. 저는 직접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획만. 피고인 조현우,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어요.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미란 씨와 피해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조현우,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합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피고인 김민수, 징역 10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합니다. 역시 구형보다 무거웠어요. 피고인 이상호,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피고인 최영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겨준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주동자 조현우의 경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다만 김민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정 부분 협조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미란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받은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미란 씨, 수고하셨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다가와서 위로해줬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조현우가 숨겨둔 계좌에서 추가로 3억 원이 발견된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 보상이 가능해진 거였죠. 전액 보상은 어렵지만 7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형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특히 등록금을 잃은 박소영 씨나 갤러리 자금을 잃은 한수진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 모임이 정식 비영리단체로 승인받은 거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사기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수진 씨가 기뻐했어요. 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요. 미란 씨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란 씨의 진짜 새로운 시작과 훗날 만난 진정한 사랑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미란 씨의 일상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재책 공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미란 씨, 오늘 방송 인터뷰 어떠셨어요? 소희가 공방으로 찾아와 물었어요. 미란 씨는 오늘 오전 방송국 라디오에서 결혼 사기 예방에 관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방송 후에 상담 요청 전화도 여러 통 왔어. 정말요? 그럼 우리 모임 활동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 모임은 지난 6개월간 꾸준히 활동해왔어요. 학교, 복지관, 구청 등에서 결혼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피해자 상담도 해왔죠. 벌써 10여 명의 잠재적 피해자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미란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예전에 미란이로 돌아온 것 같아.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그 일이 악몽처럼 느껴져.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내일 예방교육대 새로운 강사분이 함께 하신다며? 네. 심리상담 전문가시래요. 이정우 박사님이라고. 미란 씨는 내일 있을 대학교 예방교육을 준비하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벌써 50번째 교육이었죠. 다음 날 오후 서울여대 대강당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결혼사기 예방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실제 결혼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던 서미란이라고 합니다. 미란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겼거든요.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신호만 잘 알아채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미란 씨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함께 온 심리상담사가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교육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나요? 무서울 것 같은데. 미란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사랑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걸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직 특별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교육이 끝나고 심리상담사가 미란 씨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오늘 교육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요. 미란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낯선 남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다음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교 앞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정우 박사는 생각보다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제 여동생이 3년 전에 결혼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요. 동생이 정말 힘들어했는데 미란 씨 같은 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고마운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정우 박사는 미란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 상담사가 된 계기, 그리고 여동생의 일까지. 그런데 미란 씨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날 이후로 이정우 박사와 미란 씨는 교육 활동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죠. 미란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12월 어느 날, 이정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새로 열린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책과 관련된 전시래요. 미란 씨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것은 분명 업무를 넘어선 제안이었거든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가보고 싶어요. 토요일 오후 인사동의 한 갤러리 책의 역사 전시회를 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 책들 정말 오래됐네요. 미란 씨 공방에 와도 되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런 책들을 수선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언젠가 미란 씨 작업하시는 모습 구경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전시회를 보고 나서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업무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취미, 관심사,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미란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공방은 계속 운영하고 싶고, 예방 교육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언젠가는 책에 관한 에세이를 써보고 싶어요. 제가 만난 책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이정우 박사의 진심 어린 격려에 미란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두 사람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미란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2025년 4월 어느 따뜻한 봄날,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에서 이정우 박사가 말했어요. 뭔가요? 저는 미란 씨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동료로서 존경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에요. 미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민수 이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박사님을 좋아해요. 하지만요? 무서워요. 또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이정우 박사가 미란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란 씨, 저는 급하지 않아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진심이 무엇인지. 그때와는 달랐어요. 김민수와의 관계는 급작스럽고 완벽했지만 이정우 박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미란 씨의 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죠. 6개월 후 미란 씨와 이정우 박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미란아, 정말 축하해. 소희를 비롯해서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 멤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수진, 김영희, 임영순, 박소영, 모두 미란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아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응. 이번에는 진짜야. 미란 씨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 후 1년, 미란 씨는 자신이 꿈꿔왔던 에세이집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다시 쓰는 사랑이었죠. 자신의 경험과 책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미란 씨가 말했어요. 저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연기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마음이에요. 관객석에 앉아있던 이정우 박사가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지만 가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미란 씨는 그녀에게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 연락처를 건네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우 박사가 미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집 앞에 새로 문 연 제과점에서 케이크 하나 사가요. 오늘 출간 1주년이잖아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예전에 김민수와 걸었던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불안했다면 지금은 평온했어요. 그때는 완벽했다면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여보, 다음 주에 새로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이번에는 중년층 대상이에요. 요즘 중년 결혼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더 힘이 나요.
3년 후인 2028년, 미란 씨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이번에는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책이었죠.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보람을 느껴요. 공방에서 책을 수선하며 미란 씨가 말했어요. 옆에서 이정우 박사가 심리상담 관련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 덕분이죠.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여보, 시간이 참 빨라요. 그러게요. 벌써 3년이 지났네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나 봐요. 그럼 더 오래 행복해야겠네요. 이정우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인사동을 산책했어요. 예전에 상견례를 했던 연담도 지나쳤죠. 이제는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미란 씨는 더 이상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여보, 저기 새로 생긴 서점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미란 씨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책과 비슷하다고. 어떤 페이지는 찢어지고 얼룩이 지기도 하지만 정성스럽게 수선하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여보, 이 책 어때요? 우리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사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참 신기해요. 뭐가요? 3년 전에는 절망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맞아요. 미란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서미란 씨는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사랑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미란 씨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